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는 수은 선생의 그 생애에 대해서 짧게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동학의 변화와 왜곡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은 선생이 1864년에 처형이 되고 나서 교단이 거의 이제 해체되다시피 합니다. 그러다가 이대 교주인 최경상, 역시 경주 사람입니다. 해월 최경상 선생에 의해서 교단이 다시 이제 수습이 되고 도세가 이제 확대가 되게 됩니다. 해월 선생이 여러 수은 선생의 제자들을 물리치고 이대 교주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일부 학자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해월 선생이 이제 열심히 수은 선생을 뒷바라지한 것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1875년경에는 수은 선생의 가족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 이겁니다. 장남도 죽고 차남도 죽고 그 부인 박씨 부인까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수은 선생이 제사를 모실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월 선생이 수은 선생의 그 제사를 지내야 된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으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츰 이 사람이 이 교단의 주도권을 잡게 되고 그 다음에 보면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이제 교단을 이끌어가요. 예를 들어서 관복이라는 거 없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의례를 지낼 때 입던 관복 없었어요. 해월 선생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례 절차도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냅니다. 그게 이제 통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단에 대한 이 주도권을 장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당시에 이제 교단이 워낙 미미하니까 적극적으로 누가 나서서 주도권을 해월 선생의 주도권을 저해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열심히 또 포교 사업을 해요. 그리고 인격이 원만하다 이겁니다. 수은 선생도 성격이 훌륭했겠죠. 근데 수은 선생은 날카로운 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해월 선생은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가르침도 보면 굉장히 그 부드러운 가르침이 많습니다. 저는 그중에 그 애들을 때리지 말라라는 그 가르침이 제 마음에 굉장히 많이 와 닿았는데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애들 때리지 말라는 거. 근데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등등 해서 그야말로 통속적인 가르침을 얻는데도 그 가르침이 사람들한테 감동을 준다 이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아마 인격이 뒷받침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좌우간 동학의 도세가 이런 그 지도자의 능력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어떤 상황도 동학이 이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 시대에 조선 사회에 여러 가지 모순들이 이제 그런 동학의 확산을 도왔겠죠. 그래서 이 1880년대에는 경상도를 넘어가지고 이 충청도 일대에 많은 동학교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1890년대에 가면 이제 호남이죠. 전라도 일대 또 동학이 그야말로 많이 전파가 되어가지고 이제 교세가 확대가 되니까 경전 간행도 필요하게 된다 이겁니다. 이때까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때는 이 교리 세미나 한다고 해가지고 며칠씩 불러서 이야기하면 됐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전을 스승이 가르친 가르침들을 사람들한테 이제 보급을 하려면 경전 간행만큼은 중요한 게 없죠. 그래서
이 경전 간행을 하게 1880년대에 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조직을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학에서는 그 접주라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수훈 선생이 이제 혼자서 다 가르치를 못하니까, 조직을 다 관리를 못하니까 지역마다 접주를 임명을 했었죠. 그런데 이 해월 시대에 오면 조직이 커지니까 접주만으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접 위에 포라는 걸 두었습니다. 포. 그래서 포를 관리하는 사람을 대접주라고 했습니다. 대접주. 그리고 또 이제 일종의 이 순회 관리인이랄까요? 돌아다니면서 이제 동학 해월을 대신해서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베풀고 또 해월의 지시사항도 전달하는 그런 사람, 편의장입니다. 그리고 또 동학의 본부라는 것도 생겨요. 이것도 이제 처음에는 이런 게 없다가 이 교단이 이제 조직화되고 신도들이 늘어나니까 유김소라는 이름으로 그 동학의 이제 본부가 세워지는데, 이 본부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닙니다. 해월 선생이 있는 곳이 유김소예요. 자, 이렇게 이제 동학이 세력이 이제 커져간과 동시에 교리상의 변화도 이제 초래가 되었는데, 저는 이것이 이제 그 원래의 동학과 차이가 난다 해서 동학의 왜곡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선 신관부터 차이가 났죠. 해월 선생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야말로 이제 통속적인 그런 그 도덕률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신관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제 수훈 선생의 신관과는 차이가 나는 그런 신관을 가르쳐요. 범신론이다 이겁니다. 인격적인 상제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양천주, 그리고 사람이 또 하늘이다, 인시천. 그래서 하늘이라는 게 상제님하고 상제님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다. 이거는 그 모든 게 다 상제님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천주 사상하고도 이제 멀어진 겁니다. 이러한 그 범신론적인 그 신관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이제 죽기 전에 그러니까 동학혁명 이후입니다. 향하서리법이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제사를 지내는데 네 자신을 향해서 제사를 지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이라는 게 타자가 아닌 거죠. 네 자신이 신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신이 인간 속에 내재하고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공경의 대상은 인간 자신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이제 좀 더 발전하게 되면 바로 인내천입니다. 이러한 그 범신론은 그 재래의식상의 변화도 초래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892년에 이제는 제물 대신에 청수만 모시고 제사를 지내라라는 것도 이제 범신론적인 그 신관의 그 변화, 범신론으로의 신관 변화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인격 신관에 입각한 상제관이 이제 포기가 된 거죠. 자, 그리고 이 해월 선생이 주도하던 시대에, 동학을 주도하던 시대에 이 큰 사건이 있는데, 이것은 조선만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를 뒤흔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청나라, 동아시아의 종주국이죠. 조선의 종주국 역할을 하고 또 여러 베트남 같은 나라에도 종주국 역할을 하던 그런 청나라가 있었고 중국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신흥 강국으로서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은 1860년대에 산업화를 시작을 하죠. 근대화를 시작한다 이겁니다. 그야말로 국가가 주도해서 서양의 여러 가지 제도들을 도입을 하고 산업을
또 도입을 하고 해서 이제 근대화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이 1890년대에 오면 이 서양 제국주의를 흉내내 가지고 이제 동양의 유력한 제국주의 국가로 나서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나라 간에 이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계기를 바로 제공했던 게 동학혁명입니다. 1894년에. 자, 이러한 그 동학혁명은 동학 내부에서의 급진적인 세력이 출몰하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혁명이라는 게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혁명을 주도하고 그것을 조직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혁명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인가요? 레미제라블 이 영화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거기 배경으로 되고 있는 1832년 6월 봉기인가요? 그 파리 노동자들이 바리케이드 쌓고 폭동 일으키잖아요. 나쁜 말로 하면 폭동이고 좋은 말로 하면 한국어. 그것도 다 뒤에서 선동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폭동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밀 지하 결사에 속한 사람들이 거기에는 이제 대학생으로 나오죠. 이 대학생들이 이제 노동자들을 그 선동을 해서 그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혁명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동학혁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남접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대단히 이제 정치 지향적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열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보통의 이제 종교들은 이 비정치적인 이 수단을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야말로 정치적인 수단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도적인 인물이 이 남접의 주도적인 인물이 서장옥이라는 사람입니다. 서장옥. 전봉준의 스승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전봉준뿐만 아니라 그 이 남접의 여러 동학 지도자들의 이 스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월의 노선과 차이가 나는 이러한 남접이 등장하게 된 것은 그 해월의 이제 교단 주도권이 불완전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그 해월 선생이 그 남계천이라는 사람을 호남 편의장으로 임명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당시의 신분으로는 천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동학 신도들이 반발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이 천민을 우리의 우두머리로 삼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 호남 사람들이 반기를 들어요. 그래서 해월 선생이 직접 호남으로 내려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단의 그 주도권이라는 게 생각처럼 만만한 게 아니고 해월 선생이 생각하는 대로 교단이 움직여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그 호남 지역에서는 그 해월 선생이 지향하는 바하고는 상당히 다른 그런 지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이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1892년 해월 선생이 내린 그 일종의 통유문이랄까요? 지시 그 문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앙 해월 선생을 이제 법헌이라고 불렀는데 법헌의 권위를 따르지 않는 동학도들이 이제 많았다라는 걸 시사하고 있어요. 연언을 바르게 하라. 연언은 수은 선생으로부터 그 교단의 지배권을 받은 종통을 계승한 해월 선생인데 왜 니들 딴소리 하느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대전과 가사, 동경대전과 수은가사를 사사로이 출판하거나 임의로 필사 발행해서 도인들에게 판매한다면 이는 난도행위다. 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한 남접의 우두머리가 이제 그 서장옥이라는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은 1851년생입니다. 승려 출신이었습니다. 불교 승려였는데 동학에 입도를 했던 거죠. 주로 이 충청도 일대와 호남 지역에서 그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봉준이라든지 김계남, 손아중의 그 스승이었다고 하는데, 이 매천야록을 쓴 그 황현 선생 같은 경우는 이 동학이 이 법호와 서포로 나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법호는 해월 선생이 이제 주도하는 동학 진영이고, 서포는 서장옥이 지배하는 동학 진영이다. 남접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 북접과 남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그 조직에 금이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그 남접에서 하는 의례가 조금 그 북접과 다르기까지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문도 봉사상제, 조화정, 무궁무궁 만사지, 뭐 이런 주문도 외우기도 했고, 시상제,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이게 시천주 주문하고 좀 다르죠. 이 그런 주문까지도 이제 다른 주문을 외우기도 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정치지향적인 그 인물들이 이제 등장하다 보니까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필제난이에요. 1871년에 일어났던 유명한 이필제난입니다. 국사교과서에도 국사책에도 이제 실려 있는 난인데요. 이필제는 그야말로 혁명가였습니다. 이필제라는 인물도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그야말로 혁명적인 시도를 합니다. 그 혁명적인 시도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관청을 습격을 해요. 오늘날 같으면 이제 파출소하고 군부대 습격해가지고 무기를 확보하는 것도 똑같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서울로 진격을 해가지고 이제 권력을 잡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뭐 예를 들어서 몇천 명 모이면 저는 좀 해볼만 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이 이제 모은 게 숫자가 몇백 명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한 지역의 소동으로 끝나고 금방 진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몇 번은 도망을 쳐가지고 목숨을 부지를 했어요. 그런데 1871년 이 경북 영해에서 일어났던 이제 그 반란은 이 사람이 붙잡혀 버립니다. 숨었다가 이제 붙잡혀 버려요. 그래서 이제 끌려가가지고 이 능지 처참형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해월 선생도 이 이필제의 소리에 설득이 돼가지고 여기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그 해월 선생이 굉장히 그 후회한 것 중에 하나였고, 그 동학혁명 때도 그 쉽사리 그 혁명에 가담하지 않으려고 했던 게 이런 그 이필제 난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필제 자신은 자신을 이제 수은 선생으로부터 직접 이제 도를 받은 인물로 소개하면서 그 영해 지방의 동학도들을 이제 포섭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내거는 게 뭐냐면, 이 스승의 신원, 우리 스승님이 억울하게 돌아갔다 이겁니다. 사실 그 수은 선생의 가르침이라는 걸 잘 보면 뭐 국가를 때려엎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겠다 이런 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혁명적인 내용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를 문란한다. 글쎄, 쓰레기를 많이 버리면 국가를 문란하게 만드는 거죠. 글쎄, 그런 면에서 그 보자면 전혀 그 국정을 문란하게 한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관 억울하게 그 사도난정에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필제는 이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신 스승의 억울함을 벗겨야 된다. 이 스승이 이제 신원을 그 내세우고 그 동학 신도들을 이제 끌어모으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월도 여기에 넘어갔던 거죠. 이필제 난이 이 1871년에 있었다라고 했는데 한 20년 뒤에 또 다시 이제 이 신원 운동이 문제가 돼요. 동학이 아직 불법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 관원들에게 의해서 재산도 빼앗기고 집도 빼앗기고 돈도 뜯기고 뭐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받는다 이겁니다. 탄압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동학이 일단 합법화되는 게 필요하다. 우리도 서학은 다 그 합법화되어 가지고 마음대로 포교하고 하는데 왜 이 동학은 안 되느냐? 일단 동학의 합법화부터 달성을 해야 되겠다. 동학의 합법화라는 게 뭐예요? 최재우 선생이 억울하게 죽은 것을 당국에 대해서 진정을 해가지고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 합법화의 한 방식이 되었던 거죠. 그것이 이제 신원운동입니다. 교조 신원운동. 그래서 이러한 교조 신원운동을 처음 제기했던 사람이 아까 이야기했던 서장옥 그리고 서병학이라는 인물입니다. 아까 서장옥은 이제 불교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고 서병학은 이제 유교의 그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요. 자관 이 사람들이 이 동학에 들어와 가지고 그 해월 선생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포교하는 것도 좋지만은 스승의 신원부터 우리가 해야 된다. 그게 제자된 도리다 해서 이제 압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892년에 공주와 전주에서 거의 동시에 의송이 일어나게 됩니다. 의송이라는 게 이제 진정서를 관찰사한테 제출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들의 그 요구사항을 담은 문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그 가명 앞에서 이제 시위를 하고 그 문서를 이제 제출을 하는 거죠. 의송단자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역의 이제 그 관원들에게 제출이 되니까 관찰사들이 이걸 보니까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는 너희들한테 동정을 하지만 너희들에게 동정을 하고 나도 들어주고 싶지만은 이거는 내 권한을 넘는 거다. 해서 이제 이 중앙으로 이제 책임을 떠미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이 광화문 복합 상소라는 게 일어나는 게 그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광화문 복합 상소는 동학도들의 대표들이 이제 광화문 앞에 가서 이제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요구가 들어질 때까지 우리들은 여기서 이제 시위하겠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동학 신도들 중에서는 보면 중앙의 통제를 벗어난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뭐 남접의 인사들 같은 경우는 뭐 같이 올라와 가지고 유생들을 당시 이제 과거가 있었는데 과거를 보러 온 선비들을 선동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또 하나 문제가 됐던 게 일종의 벽보를 여기저기 붙여요. 이게 이제 반외세 괴서 사건이라는 것인데요. 외국인들을 위협한다 이겁니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을 그 위협하는 이 벽보들이 여기저기 이제 붙으니까 그 외국 정부에서는 이 거류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뭐 심지어는 외국 군함이 출동하는 일도 벌어지고 또 외국인들한테 고용이 돼서 일하던 조선인들이 잘못하면 자기들 목숨도 위협받겠다 싶어가지고 도망하는 일도 벌어지고 이런 그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이게 하나의 해프닝이었어요. 근데 이게 뭘 나타냅니까? 이제 동학이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그 해월의 주도하에 운동이 일어나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남접은 남접대로 놀고 북접은 북접대로 놀고 이런 게 이제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 반정부 투쟁이 벌어졌던 1893년 3월에 유명한 보훈 집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이제 들어주지를 않으니까 정부에서 이제 그 광화문 복합 상소를 살살 이제 꼬아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해산시켰다 이겁니다. 잘 들어줄 것처럼 했는데 실제로 내려가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준 거죠. 요구사항을 아무것도 안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번에는 대표만 모이는 게 아니고 올 수 있는 신도들 다 와라 해서 이제 보훈에서 대규모 반정부 집회를 가져요. 이게 유명한 보훈 집회입니다. 지금 보훈에 가면 동학 기념공원인가 하는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보훈 집회가 열렸던 장내리라는 곳에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하다가 보니까 주민들 간에 뭐 여러 가지 서로 하겠다라고 했는지 하여간 그 장내리에 설치가 되지 못하고 그 공원이 엉뚱한 곳에 조성이 되어 있어요. 장내리 일대에는 제대로 된 뭐 기념비 같은 것도 하나 없고 그냥 딴 데 푯말만 하나 이렇게 세워져 있을 따름입니다. 여기서 이제 수만 명의 동학 신도들이 그 모여가지고 반정부 집회를 열었죠. 정부에 이제 압력을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원래는 이제 그 교조 신원 때문에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교조 신원은 뒤로 밀려지고 구호가 뭐가 나오냐면 보구관민, 척예양, 창의, 외세를 내쫓아라는 이제 그런 구호가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교조 신원운동으로 시작했지만은 반정부 투쟁, 반제국주의 운동으로 이제 발전한 거죠. 이제 김제 금구, 구리골 있는 데 있잖아요. 금구. 그 금구에서도 그 원평에서 동시에 집회가 개최가 되는데 바로 이 그 금구 집회를 남접이 주도를 하게 됩니다. 남접이 이제 상당히 그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구 집회가 해산한 후에도 이 전봉준과 김기현남은 호남 교도들을 거느리고 뭐 모임과 집회를 반복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시청교 측에서 만든 이제 동학의 역사서입니다. 자기들 일종의 경전이죠. 이 시청교 종역사라는 이제 중요한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는 보면 이 천도교 측에서 그 만든 기록과는 좀 상이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그 문서로 이제 그 여겨지고 있는데 그 시청교 종역사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시청교 측은 이제 일제 일본하고 이제 좀 그 친일본적인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남접에 대해서는 좀 적대적인 기록들을 많이 남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봉준과 김기현남이 이 호남 교도들을 데리고 저기 해월에 지시하는 무관하게 이 집회를 열고 또 해산했다라는 이 기록은 이제 사실일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교조 신원 운동이 점차 이제 정치 투쟁화 되어 가다가 이게 이제 갑오년에 동학혁명으로 터져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갑오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우선 사람마다 좀 그 규정하는 바가 좀 달라요. 우선 이름부터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동학혁명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농민전쟁이라고 하기도 하고 동학에 대한 그 동학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대해서 이제 평가가 그 다른데요.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이 동학이 없이는 이렇게 많은 농민들을 동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학을 빼고는 이 갑오년의 사건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이겁니다. 동학혁명의 계기가 되었던 것은 이 고부밀란이었습니다. 아마 고부밀란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1차 봉기도 없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에는 우연적인 요소가 많이 끼어들고 또 우연적인 요소가 역사의 과정을 그야말로 틀어놓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그 역사의 진로를 또 역사의 발전 법칙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막스주의도 이제 그런 부류에 속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의를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역사에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변수들이 많이 개입을 하고 또 그것들이 어떻게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상이한 전혀 그 의외의 결과를 빚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가보토막 혁명의 그 이야기를 좀 연관을 시키자면 이 고부 밀란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요게 고부 밀란이 잘 처리가 됐더라면 아마 1차 봉기가 없을 텐데 이게 이제 혁명을 촉발하는 하나의 이제 그 촉발인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1차 봉기가 이루어지는데요. 1차 봉기는 3월 달 음력으로 이제 3월 달에 그 무장읍에서 전봉준을 비롯해서 뭐 김덕명, 최경선 이런 그 손아중 같은 남접 지도자들이 동학도들을 동원한 거예요. 동학도들을 동원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골기를 하고 서울로 이제 진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로 진격을 해가지고 권력을 잡고 있는 이 권기들을 숙청을 하고 나라를 새롭게 하겠다. 뭐 이제 이런 그 선언문을 발표를 하게 되죠. 이게 이제 동학의 1차 봉기가 되는데 당시에 이제 4,000명 정도가 모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모여서 이제 그 봉기를 하니까 관군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몇 차례 관군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게 유명한 황토현 전투, 그 다음에 장성 황룡촌 전투 이런 전투들이죠. 근데 이 전투에서 관군이 당시에 조선의 관군이라는 게 그야말로 이제 무력 제대로 이제 된 무기도 갖추고 있지 않고 대단히 허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학군한테 패하게 되고 결국은 전주성까지 이 동학도들이 점령을 하게 되었죠. 이건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이 시기에 동학도들이 크게 늘었던 건 사실입니다. 동학이 이제 세상을 장악한 것처럼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학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전봉준도 동학군이 제대로 통제가 되질 않아요. 전봉준이 이 당시 했던 일이 이 호남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전봉준하고 김계남만 하더라도 서로 나중에 그 전략 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서로 행동 통일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2차 봉기의 실패의 주요한 한 원인이 되는데요. 가보년에 1차 봉기의 결과로서 상당히 이제 동학이 호남 지역에는 이 권력을 잡고 이 개혁을 직강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개혁안을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하는 중이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6월 달입니다. 음력 6월 21일 날 새벽에 그야말로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당시 이제 조선에 역시 군대가 미약하니까 제대로 된 저항을 못해요. 30분 만에 경복궁이 일본군 수중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청일전쟁의 시작이에요. 사실 청일전쟁은 공식적으로는 뭐 이틀 뒤에 저 풍도 앞바다에서 일본군이 먼저 그 청군의 함대를 공격함으로써 시작했다. 제가 볼 때는 이겁니다. 실제로 이게 포석이었어요. 근데 바로 이러한 그 경복궁 점령으로 촉발됐던 게 2차 봉기입니다. 그러니까 2차 봉기는 성격이 좀 다르죠. 그야말로 그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해서 골기한다라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9월 달 서장옥의 충청 지역 봉기로부터 전봉준, 김계남의 그 기포, 그 포에 그 소속된 이 동학도들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이러한 남접의 봉기에 대해서 해월은 처음에는 가담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접을 비난을 합니다.
20여 년 전에 이필제 난에 쓰디 쓴 이 기억이 작용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이 기포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북적 군대와 남적 군대가 이제 같이 손을 잡고 싸우게 된 게 바로 공주성 전투예요. 공주를 공격하기 위해서 우금치를 넘다가 거기서 이제 광군하고 이제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는데, 물론 그 이전에 목천의 해성산에서도 전투가 있었고 했는데 이것도 졌습니다. 그 다음에 공주 우금치 전투가 가장 큰 전투였는데, 여기서는 전투라는 거는 무력이 일단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무력이라는 게 뭡니까? 무기, 그죠? 화력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월한 화기를 가졌냐 중요하죠. 그러니까 기관총으로 쏴대면 이게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공주 우금치 전투라는 게 일종의 이제 일방적인 살육전입니다. 이게 엄청난 숫자가 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주성에서도 전투가 있었죠. 우리 도전 1편에 나오는 김계남 부대의 이야기입니다. 청주성에서도 이제 싸워서 패배하고. 그래서 이 가보년 가을과 겨울은 그야말로 이제 패주의 시기였습니다. 제대로 싸워가지고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 논산으로 쫓겨가고 태인으로 쫓겨가고, 태인 전투를 끝으로 해서 해산하죠. 그래서 김계남 장군은 12월 초에 태인에서 생포되고, 전봉주는 우리가 알듯이 저 순창 피놀이 산골입니다. 그걸로 이제 피신을 했다가 체포가 되고, 손아준과 최경선 장군도 부대 해산 이후에 체포가 되고, 대부분의 동학 지도자들이 처형됩니다. 서장욱 같은 경우는 잠적을 했죠. 해월 선생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가까운 옥천으로 해서 영동으로 해서 저 보은 쪽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데요. 그 당시 이제 해월 선생을 모시고 갔던 사람이 이제 이용구라는 사람입니다. 일진의 이용구. 그래서 이제 가보년 12월 그리고 1월을 넘기지 못하고 대부분의 이 동학 이 지도자들이 체포되고 처형되게 되었죠. 물론 혁명마다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았느냐 이걸 놓고 사람마다 이제 다른 평가를 받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공한 혁명으로서 이제 많이 드는 게 프랑스 혁명, 그죠? 또 그다음에 러시아 혁명, 다 성공한 혁명에 들잖아요. 근데 이제 러시아 혁명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이제 새로운 사회를 연다고 해서 공산주의를 했는데 그게 어이없게도 1990년대에 무너져 버렸잖아요.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는 이게 실패인지 성공인지 이건 모호하다 이겁니다. 그 결과라는 게 러시아 혁명처럼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이게 이제 성공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또 실패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역사학자들이 좌우파로 나뉘어 가지고 또 프랑스 혁명을 놓고 이제 서로 왈가왈부가 많죠. 동학혁명 같은 경우는 이건 이의 없이 실패입니다. 물론 그 후대의 역사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친 건 사실이에요. 갑오개혁도 아마 동학혁명이 없이는 갑오개혁도 좀 설명하기가 힘든 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관 혁명은 그 의도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많은 희생을 치르고 이제 끝이 났어요. 자, 그래서 이제 동학혁명은 당시에 조정의 입장에서 보자면 일종의 이제 폭동이었고 난동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불법화 되어 가지고 지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해월 선생도 몇 년 동안 숨어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1898년에 붙잡혀가지고 이제 처형이 되었는데요. 손병희 선생 같은 경우는 일본으로 도망을 가죠. 일본으로 망명을 간다 이겁니다. 국내에서 도저히 활동하기 힘들다 해서 이제 망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일본에 가서 보니까 조선하고 다르죠. 왜? 일본은 수십 년 전부터 근대화를 해왔으니까 많이 발전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동학도 이 근대화에 앞장서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개화 노선을 천명을 하고 그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귀국하고 난 다음에 몇 년 동안 일본에서 이 생활을 하다가 망명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귀국을 하는데,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있던 이 동학 신도들한테 지시를 내리죠. 일종의 지령이라 할까요? 그게 바로 흑의단발이었고, 이게 이제 상징적인 거지만은 이 근대화의 의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1904년 이 갑진 개화 혁신 운동이 벌어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의 운동을 해야겠다. 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도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민중의 조직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이제 생긴 게 진보회잖아요. 근데 이 진보회가 그 일제로 이제 탈바꿈하면서 친일 문제가 등장하고, 그래서 이제 노선 그 다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한쪽은 이제 이용구 일파, 이용구라는 사람이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자관 입장이 친일 입장으로 돌아서게 돼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용구 일파와 그 결별을 하고 이 동학이 이제 분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06년에 천도교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그 간판을 내걸게 되고, 그 이용구 일파는 시청교라는 간판을 내걸게 됩니다. 손천민 선생은 이제 해월 선생하고 비슷하게 도망을 다니다가 붙잡혀 버려요. 그래서 처형이 되기 때문에 남은 사람이 누굽니까? 손병희하고 이제 김영국 선생이잖아요. 근데 이 김영국 선생은 시청교 쪽으로 들어가고 이용구하고 손을 잡고, 손병희 선생은 이제 천도교를 만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청교는 그 이용구가 그 우두머리 역할을 했다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일본하고 좀 친일적인 입장을 취해요. 친일적인 입장. 그런데 이제 종교적인 면에서는 조금 이제 그 동학을 그대로 이제 계승하려고 하는 그 경향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손병희 같은 경우는 이 근대화 노선을 걷다 보니까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관 천도교의 교리도 좀 근대화 시킨다고 손을 댄 게 보면 동학의 교리를 많이 왜곡시키는 방향으로 손을 대버린다 이겁니다. 그것이 유명한 인내천이에요. 근데 이게 잘 보면 해월 선생의 교리를 좀 발전을 시켜놓은 거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더더욱 불교적 신법론이 할까요? 마음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그게 보면 대부분은 다 불교에서 말하는 그 신법이에요. 동학의 인격적인 신관하고는 완전히 이제 결별을 하고 종지로 내세우는 게 이제 인내천입니다. 사람이 하늘이다. 상제는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리고 마음밖에 하늘이 없고 마음밖에 리가 없으며 마음밖에 물건이 없고 마음밖에 조화가 없다. 마음이 모든 것이 된 거죠. 바로 이게 뭐 성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심즉리입니다. 마음이 곧 이법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동학의 교리가 이 근대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가지고 왜곡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학 신도들 내에서 천도교 내에서도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학을 재건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동학 재건파가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은 상제간이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상제님한테 천제를 지내는 일을 게을리할 수 없다 해서 이제 여러 곳에서 모여가지고 천제 지내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워낙 이제 소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당국에 또 주목을 받아가지고 또 탄압을 받고 해가지고 이 천도교 내에서는 거의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 천도교는 방향이 어떤 식으로 이제 방향을 잡게 되냐면, 천도교는 분명히 이 종교 조직이죠. 종교 조직인데 이게 이제 당시에 우리 민족의 처지라는 게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또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낙후돼 있으니까 계몽 운동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육 사업도 하고 청년 운동도 벌이고 심지어는 뭐 방정환 같은 사람, 손병희 선생의 사위였잖아요. 그 사람 아동 운동도 벌이고 농민 운동도 벌이고 심지어는 조선의 여성 운동도 이 사람들이 먼저 시작해요. 그리고 1920년대에 나온 유명한 잡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쟁쟁한 문인들이 기고했던 이 개벽지 이런 것도 내고. 그러니까 우리 민족 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계몽 운동이죠. 근대화 운동이죠. 심지어는 뭐 그 천도교 청우당이라고 해서 청년들, 천도교 청년당입니다. 정당도 만들어요. 나중에 북한에 천도교 청우당이라고 있잖아요. 북한에서 거의 유일하게 그 용납해준 정당일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그 유명무실한 정당은 아니었어요. 이 청우당의 뿌리가 천도교 그 청년당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게 천도교가 이렇게 사회운동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종교적 성격이 약화된다 이겁니다. 일제시대에 천도교 세력 컸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방 이후가 되면 남한에서는 크게 세력이 약화됩니다. 아마 손병희 선생 때부터 천도교 초기부터 그 신도들의 비중이 저 평안도 쪽이 많았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방이 딱 되니까 어때요? 남쪽에는 별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죠. 그래서 이 천도교의 쇠퇴가 두드러지게 되었고 지금은 어때요? 저는 이 수운해관, 우리 집에서 이제 가까운 데 있는데 서울의 경운동에 있는 수운해관 지나갈 때마다 좀 가슴이 찌릿합니다. 한국 민족 종교의 대표적인 천도교가 너무나 쇠퇴한 거죠. 그 쇠퇴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좀 마음이 안 좋아요. 지금 그 수운해관 보면 그냥 종교 집회를 위한 장이라기보다는 그 기타 일반 집회에 빌려주고 돈 받는 그런 그 재정 유지 수단으로 전락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제시대에 아주 3.1운동 이후에 독일 건축가를 초빙을 해가지고 아주 멋있게 지은 근대적인 건물인데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전락되어 있다라는 거죠. 다음과 같은 좀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선 이 민족 종교가 동학부터 시작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이 그 주도권이 이 증산계로 넘어왔다 이겁니다. 특히 이제 증산도는 젊은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어디보다도 활기차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객관적인 사실을 제가 또 하나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거 종교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 이제 그 종교 센서스를 해보면 사람들 보고 이제 뭐 그 당신은 어느 종교 믿느냐 해보면 기독교 엄청 많죠. 20몇 %니까. 불교도 20% 가까이 됩니다. 20몇 % 됩니다. 근데 민족 종교는 2%가 안 돼요. 다 합해도. 천도교, 원불교, 증산도, 뭐 대순진리 다 합해도 2%가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2%의 벽이라고 해요.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사회는 다른 지역, 다른 서양 나라들이나 뭐 중동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종교적인 갈등이 심하지 않은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절묘하게 그 세력이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어느 한 종교가 주도권을 못 잡기 때문에 종교적인 갈등이 심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민족 종교가 2%밖에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된 그 세력 분포인지 저는 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뭔가 이 민족 종교의 그 분발이 요구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문화적인 헤게모니가 민족 종교에는 불리하게 돼 있다 이겁니다. 문화적인 헤게모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독교는 그런 면에서 수월하게 먹는 거예요. 근대화의 물결에 따라서 문화가 그쪽으로 흐르니까. 그래서 뭔가 이러한 그 불리한 사정을 타개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지혜로운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우리 역사에서 크나큰 중요성을 가졌던 이 동학 그리고 그 창시자인 수은 선생의 생애 그리고 동학의 변모 그리고 동학혁명 실패했죠. 그리고 천도교의 그 성립과 쇠퇴에 관해서 짤막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짧은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